안녕하세요. 모두의 동화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동화는 과거와 현재 시대를 뛰어넘는 우정과 깊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 이현지 작가님의 한성이 서울에게입니다. 이 작품은 비룡소 역사 동화상 수상작인데요. 실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사회를 가르치는 작가님의 열정이 이야기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백제의 유물이 발견된 풍납 3동. 온 가족의 자랑이던 햇살 같은 오빠의 죽음으로 온 가족이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오늘의 주인공 서울이 앞에 나타난 백제시대 꼬마 귀신 한성이. 한 집을 사이에 두고 서로 자기 집이라며 소유권 쟁탈전을 벌이는 가운데 이들 앞에 고가의 유물을 노리는 불청객들이 찾아옵니다. 과연 서울이와 한성이는 자기들의 집과 유물의 비밀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요? 박물관에서 흔히 보는 수많은 과거의 유물들이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지를 뭉클한 감동으로 전달해주는 작품이라 꼭 아이들과 함께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오늘은 책의 앞부분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한성이 서울에게. 글 이현지. (1) 우리 집 불청객. 쨍그랑. 날카로운 소리에 눈을 떴다. 분명히 그릇 깨지는 소리였다. 몸을 반쯤 일으켜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늘 거슬리게 떠다니던 황금색 귀고리가 보이지 않았다. 또 헛수고하고 있네. 쨍그랑. 깨지는 소리가 다시 들렸다. 범인은 뻔했다. 나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썼다. 낮잠이 든 지 채 10분도 지나지 않았다. 저 녀석은 꼭 내가 잠을 좀 자려고만 하면 그릇을 부순다. 100개는 더 깨봐라. 우리가 이 집에서 나가나. 주방을 향해 빽 소리를 질렀다. 할머니가 말하기를 난 어려서부터 워낙 겁이 없었다고 한다. 시커먼 저승사자도 안 무서운데 유치한 아이 귀신 따위가 무서울 리가. 벽을 향해 돌아 누웠다. 다시 잠을 청할 생각으로 눈을 꾹 감았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소름이 끼칠 만큼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다. 으악! 얼음장 같은 공기가 등으로 들어와 배로 빠져나갔다. 일부러 나를 통과한 성희가 침대 끝에 앉았다. 아 진짜! 나 통과해서 다니지 말라니까! 짜증이 나서 이불을 퍽 차냈다. 설사가 나올 것처럼 살살 배가 아팠다. 그러거나 말거나 성희는 콧방귀를 뀌었다. 내가 지나가는 길에 누워있던 게 잘못이지. 그러다 소된다 너. 저게 누나한테 하는 말버릇 좀 봐. 누나는 무슨 나보다 2000년이나 늦게 태어났으면서. 성희가 팔짱을 끼고 씩씩거렸다. 8살짜리의 팔짱이라고 해봤자 양손을 겨우 겨드랑이에 끼워 넣은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엄마 귀고리를 몰래 한 것처럼 터무니없이 큰 금 귀고리를 걸고 딴에는 위험 있는 척 턱을 치켜드는 꼴이 우습기만 했다. 저 코딱지만한 민폐쟁이가 우리 집에 등장한 건 2달 전이다. 죽은 오빠의 천도제를 지내야 한다며 극성을 부리던 할머니가 결국 용하다는 무당을 데리고 왔던 날이었다. 천도제는 죽은 사람이 좋은 곳으로 가길 바라는 의식이라고 했다. 나는 제사상 앞에 울며 겨자 먹기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그동안 무당은 쉬지 않고 중얼대고 춤을 추며 야단 법석을 떨었다. 나는 하품을 참으며 제사상 위에 치킨만 쳐다봤다. 그런데 문득 금색으로 반짝이는 무언가가 치킨 근처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가? 난 황급히 아빠의 팔을 잡았다. 아빠, 저게 뭐야? 저기 왔다 갔다 하는 거. 뭐가 보이니? 아빠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빠가 놀란 얼굴로 날 내려다보았다. 아빠와 엄마, 할머니는 물론 무당까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 눈치였다. 그때 제사상 위로 금 귀고리를 한 웬 아이의 얼굴이 불쑥 올라왔다. 나는 기겁하며 소리를 빽 질렀다. 그러자 무당이 펄쩍펄쩍 뛰었다. 오셨구나, 오셨어. 구천을 떠돌던 불쌍한 영혼이 어린 여동생을 찾아왔구나. 무당은 얼씨구나 내 팔을 잡아 끌었다. 할머니는 연신 우리 장손 하고 외쳐댔고 엄마는 또다시 기절할 듯이 울어댔다. 그 와중에 난 영문도 모른 채 앞으로 나와섰다. 나는 잔뜩 경계하며 금 귀고리를 쳐다봤다. 치킨 주변을 정확히 8바퀴 돌고 난 금 귀고리가 나와 눈이 마주쳤다. 이거 무슨 음식이야? 뭐길래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 금 귀고리가 말까지 하자 나는 입이 떡 벌어졌다. 왜 그렇게 치킨을 보고 섰어? 네 오빠가 진짜 온겨? 할머니가 다급하게 물었다. 오빤지는 모르겠는데 치킨 냄새가 좋대요. 아이고, 유라. 치킨은 오빠가 제일 좋아했던 음식이다. 제사상에 치킨이 웬 말이냐는 할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엄마가 꾸역꾸역 올린 것이었다. 그런데 치킨 냄새가 좋다는 내 대답에 아빠까지 오빠의 이름을 불러대기 시작했다. 당황한 나를 무당이 재촉했다. 오빠에게 좋은 곳으로 가라고 말하거라. 어서! 금 귀고리는 이제 치킨에 자기 턱을 걸치고 있었다. 더없이 황홀한 표정을 짓는 걸 보니 이미 좋은 곳에 와 있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리 집에 불청객이 등장했음을. 자기 이름이 성이라고 밝힌 금 귀고리는 그날부터 쭉 우리 집에 살았다. 같이 사는 곳도 모자라 여기가 자기 집이라고 박박 우겼다. 여기가 2000년 전엔 백제라는 나라였어. 주변이 토성으로 쫙 둘러싸여 있었고. 백제라고 알아? 하긴 알 리가 없지. 알았더라면 이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떡하니 집을 지어놓았을 리가 없으니까. 성희가 골백 번은 더했던 이야기를 또 늘어놓았다. 백제가 어쩌니 풍납토성이 어쩌니. 들어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었다. 나는 이럴 때 할 만한 가장 좋은 대답을 알고 있었다. 백제 잘 알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중에 제일 먼저 망한 나라 아니야? 성희가 입을 꾹 다물었다. 역시나 효과가 좋았다. 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가방에서 주섬주섬 사회 교과서를 꺼냈다. 그러고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페이지를 펼쳤다. 백제의 멸망 660년. 신라와 당의 연합군에게 도읍인 사비성을 빼앗기고. 그만해. 하여간 심보가 고약해. 백날 백제 노래를 불러봐라. 우리가 나가나. 우리 가족은 이 집에서 절대 못 나가. 밑에 왕릉이 있다고 해도 비켜줄까 말까인데 고작 너 같은 꼬맹이 집 하나 있었던 게 뭐 대수라고. 열받은 성희가 제자리에서 펄쩍 뛰었다. 근처에 그릇이 있었다면 벌써 두억에 깼을 표정이었다. 너 유물이 얼마나 귀한 건 줄 알기나 해? 땅에서 발견되는 그릇 한 조각, 기와 한 조각이 모두 소중한 거라고.
나는 대꾸도 하지 않고 일어서서 주방으로 갔다. 깨진 접시 조각들로 엉망이 된 바닥을 조심조심 지나 밥그릇과 국그릇을 한 개씩 챙겼다. 마당으로 나가면서 꽃삽도 잊지 않았다. 뭐 하려고? 성희가 곁에 쭈그리고 앉았다. 나는 마당에서 묵묵히 꽃삽으로 땅만 팠다. 어느 정도 깊이가 되자 그릇을 넣었다. 위를 흙으로 덮고 꼭꼭 다졌다. 유물이 뭐 별거 있어? 이것도 한 2000년 지나면 괜찮은 유물이 될 거야. 네 유물 안 파주는 대신 이거 묻었으니까 퉁치자. 박물관에 갈 때마다 지루하게 보았던 게 깨진 토기들이었다. 항아리 100개, 사발 100개, 짝 안 맞는 뚜껑 100개. 항아리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 단지 100개 정도를 보고 나서야 겨우 점심을 먹을 수 있었다. 내 밥그릇이랑 국그릇도 2000년쯤 지나면 훌륭하게 깨진 사발 100개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후손들을 위해 유물을 미리 창조해 두다니 꽤 멋진 생각이 아닌가. 하지만 성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지 또다시 성난 개구리처럼 팔딱거렸다. 유물이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줄 알아? 옛날 물건들이 온전히 발굴되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깝다고. 요즘은 플라스틱 물통 하나도 500년 넘게 안 썩어.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우리 후손들은 땅 팔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겠는걸? 너 진짜 내가 이 집에 있는 그릇을 다 깨부셔봐야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후회 좀 하겠지? 나는 성희의 말을 한 귀로 흘리고 꽃삽을 챙겨 일어섰다. 아까부터 배가 살살 아픈 게 아무래도 화장실을 가야 할 것 같았다. 얼른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화장실 문을 열다 말고 성희를 획 돌아봤다. 이번에도 들어오면 진짜 죽어? 한 번은 성희가 변기에서 쑥 올라온 적이 있었다. 나는 내가 아이스크림을 싼 줄 알았다. 똥구멍에서 느껴지는 차가움은 정말이지 끔찍했다. 성희는 얄밉게 혓바닥을 쏙 내밀었다. 뭐래? 난 이미 죽었는데. 바짝 약이 올라 성희를 노려보고 있는데 벼랑간 벌컥 안방문이 열렸다. 나는 그대로 얼음이 되었다. 커튼이 쳐진 어둑한 안방에서 엄마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엄마, 일어났어? 엄마는 부스스한 머리를 하고 잠시 그대로 서 있었다. 꼭 여기가 어딘지 잊어버린 사람 같았다. 나는 얼른 주방을 곁눈질했다. 깨진 그릇의 파편이 온 바닥에 널려 있었다. 엄마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성희가 슬그머니 내 뒤로 몸을 숨겼다. 엄마, 저기 주방에. 주방? 엄마의 고개가 내 손가락을 따라 천천히 주방으로 돌아갔다. 주방을 멍하게 응시하던 엄만 한참 만에야 바닥에 떨어져 깨진 접시들을 발견했다. 세상에. 엄마가 놀란 표정으로 입을 막았다. 정신이 돌아온 것 같았다. 나는 뭐라 변명해야 할지 몰라 열심히 머리를 굴렸다. 그 순간 엄마가 난데없이 나를 와락 끌어안았다. 미안해, 우리 딸. 엄마가 또 잠깐 울적했나 봐. 얼른 치워줄게. 내게 멀찍이 떨어져 있으라고 말하며 엄마는 재빨리 빗자루와 쓰레바지를 가지고 왔다. 엄마는 진심으로 자기가 저 그릇들을 부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부산스럽게 움직이던 엄마가 돌연 빗자루를 떨어뜨렸다. 그러고는 내 얼굴을 부여잡았다. 엄마, 방에 있을 때 아무데도 안 나갔지? 응. 그래, 잘했어. 집에 있어야 해. 세상은 너무 위험해.
엄마가 나를 으스러지게 껴안았다. 한 발짝 떨어진 성희가 힐끔 내 눈치를 봤다. 습한 옷에서 지독한 엄마 냄새가 났다. 숨이 막혔다. 2. 산 사람은 살아야지. 막 배달온 프라이드 치킨에서 뜨끈한 김이 올라왔다. 성희가 치킨 상자 주위를 맴돌다 물었다. 너희 엄마 어디 아프셔? 맨날 방에만 있고 진짜 이상해. 닭다리를 찾아 후비적거리던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다. 엄마는 아픈 걸까? 잘 모르겠다. 아픈 사람은 언젠간 낫는다. 하지만 엄마는 아니다. 엄마는 아픈 게 아니라 어딘가 완전히 망가져 버린 것 같았다. 오빠의 장례식 이후 엄마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엄마는 나도 학교 갈 때 빼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내가 오직 엄마의 울타리 안에만 있길 바랬다. 벌써 지난주에 여름방학이 시작되었지만 나는 물놀이는커녕 집 밖으로도 나갈 수가 없었다. 엄마는 할 수만 있다면 나를 다시 뱃속으로 집어넣었을 것이다.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 2000년 전에도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성희가 다 안다는 표정으로 자기 머리 옆에다 손가락을 빙글빙글 돌렸다. 나는 성희의 무릎을 걷어찼다. 발이 무릎을 그대로 통과했지만 성희는 진짜 다리를 맞은 사람처럼 인상을 찡그렸다. 우리 엄마 그런 거 아니거든. 그리고 궁금해도 물어보지 말아야 할 게 있다는 거 안 배웠어? 아, 됐어. 하나도 안 궁금해. 너희 가족 다 내 집에서 나가면 그만이지 뭐. 닭다리 하나를 채 뜯다 말고 내려놨다. 오빠와 서로 먹겠다고 싸우던 닭다리가 2개 다 내 차지였지만 하나도 맛있지 않았다. 나는 냉동실에서 막대 아이스크림을 꺼내 들고 마당으로 나갔다. 문을 열자마자 더운 공기가 훅 끼쳤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마당엔 잡초가 무성했다. 구석에 놓아둔 나무 의자를 낑낑거리며 대문 앞으로 끌고 와 앉았다. 저녁이 다 되어가고 있었지만 동네는 여느 때처럼 한산했다. 퇴근하는 발걸음 소리도 집으로 돌아오는 아이들 소리도 없는 길엔 공사 소음만 가득했다. 집 앞 큰 길 너머로 높다란 공사장 울타리가 보였다. 오래된 풍납 골든 아파트가 있던 자리다. 지금은 모두 무너뜨리고 새로운 아파트를 짓고 있었다. 울타리에 걸린 현수막들이 공사장 소음만큼이나 시끄러웠다. 가장 위쪽에 경축 골든아파트 재개발 허가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그 밑으론 우리 문화재를 사랑하고 보호합시다 라는 현수막이 대화라도 하듯이 뒤따랐다. 가장 아래는 낙서였다. 붉은색 페인트로 쓴 산 사람은 살아야지 라는 낙서가 현수막보다 더 시선을 사로잡았다. 제각각 걸린 글자들은 마치 서로 싸움이라도 하는 것 같았다. 바로 앞 큰 길도 공사 소리로 시끄러웠다. 작업복을 입은 아저씨 2명이 땀을 뚝뚝 흘리며 땅을 파고 있었다. 지나가던 한 언니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물었다. 저기요, 이거 무슨 공사 하시는 거예요? 보면 모릅니까? 배관 공사하잖아요. 아저씨의 퉁명스러운 대답이 소음을 뚫고 전해졌다. 언니가 팔짱을 끼고 섰다. 저는 문화재청 공무원인데요. 여긴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이라 함부로 공사하면 안 돼요. 허가는 받고 오신 거예요? 배수관에 누수가 생겨서 긴급 보수 공사 중이에요. 물이 샌다고요? 어느 배관에 말이죠? 아저씨가 굽혔던 허리를 펴고 섰다. 씩씩거리는 입술 사이로 금리가 반짝였다. 말하면 압니까? 예?
유물이나 후비적거리는 사람한테 뭘 알아야 대답을 해주지. 나는 빨아먹고 있는 아이스크림보다 더 맛있게 구경을 했다. 졸지에 유물을 코딱지처럼 후비적거리는 사람이 된 언니가 성난 콧김을 뿜어댔다. 언제쯤 싸움이 날까 조마조마하게 지켜보고 있는데 옆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문화재는 연병. 돌아보지 않아도 누군지 알 수 있었다. 이 골목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은 우리 가족과 순이 할머니 뿐이니까. 백제의 수도였던 풍납동 아래엔 아직도 많은 유물이 묻혀 있다고 했다. 특히 우리 풍납 3동은 제사 유물과 무덤 자리가 많이 발굴되는 곳이라고.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하루빨리 우리 동네를 발굴하고 싶어 한다고 들었다. 동네 사람들 대부분은 나라에 집을 팔고 떠났다. 집이 사라진 자리는 울타리로 둘러쳐진 공터가 되었다. 사람의 온기가 사라진 공터들 때문에 우리 동네는 밤만 되면 유달리 더 어두웠다. 나는 멀리 순이 할머니 집 불빛을 볼 때마다 우리가 꼭 서로에게 의지하는 외로운 등대 같다고 생각했다. 공사하는데 유물 하나라도 나와봐. 배관이고 아파트고 그날로 다 날아가는 거야. 순이 할머니가 바퀴 의자를 밀며 천천히 내 곁으로 왔다. 순이 할머니는 우리 할머니 친구다. 원래는 우리 할머니랑 둘이서 의자를 밀고 다녔는데 우리 할머니가 시골로 내려간 후론 혼자 골목에 나와 앉아 있었다. 나는 머리가 하얗게 센 등대지기를 향해 은근한 친밀감을 느끼며 아이스크림을 내밀었다. 한 입 못 먹어. 이 시려. 순이 할머니가 이를 가리키며 인상을 찡그렸다. 할머니를 통과해 나온 성희가 대신 아이스크림을 먹는 신용을 했다. 할머니는 아이스크림도 먹지 않았는데 잇몸이 시린 것처럼 인상을 찡그렸다. 아파트가 어떻게 날아가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유물이 나오면 아파트를 못 짓는다고. 오죽하면 유물이 나오면 다른 사람들이 알기 전에 깨부셔서 없앤다는 소문이 돌겠어. 성희가 입을 떡 벌리고 할머니를 쳐다봤다. 나는 마지막 아이스크림을 한 입에 털어넣었다. 유물을 깨부수든 아파트를 짓든 아무 관심 없었다. 나는 성희의 쫑알거림을 무시하고 할머니에게 물었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산 사람은 잘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 유물 때문에 산 사람들 집이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겠지. 웃기고들 있네. 조상들 무덤터에 제멋대로 집 지은 게 누군데? 성희가 애꿎은 순이 할머니를 향해 부르르 떨며 주먹을 쥐었다. 그나저나 너희 할머니는 소식 없냐? 전에 전화가 와선 장손이 결혼을 한다 어쩐다 이상한 소리를 해대던데. 몰라요. 오빠는 죽었는데 어떻게 결혼식을 해요? 아이스크림 막대를 하수구 안으로 쏙 집어넣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었는데 순이 할머니는 괜한 소리를 했다는 듯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유리 동생 우라. 유리처럼 착하게 커야 한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가늘게 흐르던 친밀감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렸다. 오빠가 죽고 나서도 할머니는 나를 유리 동생 우리라고 불렀다. 난 그게 꼭 꽝 대신 닭처럼 들렸다. 네 오빠처럼 착하게 커야지. 그게 네 할미랑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는 길이야. 아이스크림이 목구멍에 턱 걸린 것 같았다. 나는 성난 고릴라처럼 내 가슴을 두드렸다. 눈치 없는 할머니는 중얼거림을 이어갔다.
온 동네가 사랑하던 아들이 죽었는데 그 한이 오죽하겠냐. 네가 오빠처럼 바르게 자라야 네 엄마도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올 거고. 귓구멍을 틀어 막고 싶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마침 이마까지 핏대가 오른 언니가 눈에 들어왔다. 아저씨의 삿대질에 한껏 열받은 언니의 표정이 지금 내 마음과 똑같았다. 나는 언니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저기요, 저 집 팔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나는 다 쓰러져가는 우리 집 대문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풍납 3동에 집을 팔겠다는 말은 문화재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라고 들었다. 언니의 핏대가 차츰 제자리를 찾았다. 저기가 너희 집이니? 어른들이 팔 생각이라고 그러셔? 네, 저기 순이 할머니도 집을 팔 생각이 있는 것 같던데요? 물론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질색하며 냉큼 의자를 밀고 가는 할머니를 보니 죄책감은커녕 뿌듯한 보람이 차올랐다. 잠시만 기다리렴. 언니가 주차된 차로 갔다. 나는 다시 대문 앞 의자에 앉았다. 성희는 순이 할머니 뒤통수를 향해 혓바닥을 길게 내밀었다. 망할 할망구, 가다가 똥이나 밟아라. 넌 할머니한테 그게 무슨 버릇없는 소리냐? 내가 더 할아버지야. 난 무려 2000살이 넘는다고. 그리고 너도 저 할머니 싫어하면서 뭘. 그때 언니가 종이 한 장을 가지고 돌아왔다. 어른들 오시면 이거 보여드리렴. 궁금한 거 있으면 위에 적힌 번호로 연락하면 돼. 내가 자세히 설명드리겠다고 전하고. 네. 전에도 여기 몇 번 찾아왔었어. 너희 어머니가 그때는 설명도 안 들으려고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왜 갑자기 생각이 달라지셨다니? 언니가 기대 가득한 눈빛으로 나를 내려다봤다. 언니의 반짝거리는 눈빛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따끔거렸다. 나는 슬쩍 언니의 눈길을 피했다.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대신 휴대폰을 꺼내 종이에 적힌 번호를 저장했다. 언젠가 꼭 연락할 사람처럼. 근데 저거 설마 금간 거니? 고개를 들었다. 어느새 언닌 심각한 표정으로 우리 집 대문 안에 무언가를 보고 있었다. 집 외벽에 대각선으로 난 금이었다.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저건 땅이 한쪽으로 기울어서 생기는 거라고 들었는데. 맞을 거예요. 제 방에서 색연필 굴리면 마당까지 굴러가거든요. 너희 집 가능하면 빨리 이사해야겠다. 여긴 건축 제한 지역이라 새로 짓지도 못하는데 저러다 집 무너지겠어. 아무튼 어른들 오시면 꼭 전해드리렴. 언니는 금리 아저씨를 힘껏 노려보곤 차로 돌아갔다. 언니의 차가 멀어지자 난 종이를 아무렇게나 접어서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엄마한테 안 전해줘? 엄마는 이 집을 팔 리가 없어. 무너졌으면 무너졌지 엄마는 절대로 집을 팔지 않을 것이다. 멀리 풍납 토성 위로 먹구름이 보였다. 밤새 비가 내릴 것 같았다. 오늘은 왠지 오빠가 올 것 같은데. 내 혼잣말을 들은 성희가 놀라서 펄쩍 뛰었다. 너희 오빤 2년 전에 죽었다며. 비 오는 날이면 가끔 오빠가 와. 성희가 슬쩍 내 팔에 붙었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나 무서워. 뭐가 무섭냐? 너도 같은 귀신이면서. 거짓말이지? 나 쫓아내려고 지어낸 거지. 나도 처음엔 내가 꿈을 꾼 줄 알았다. 하지만 절대 꿈이 아니었다. 한밤중에 젖은 발소리가 들려서 잠에서 깨면 곧이어 오빠 방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다음날 아침이면 오빠 방바닥에 물기가 흥건했다. 엄마가 보기 전에 그걸 닦는 건 내 몫이었다. 넌 안 무서워? 뭐가 무서워. 죽었어도 우리 오빠인데. 정말 무섭지 않았다. 솔직히 말하자면 슬펐다. 오빠가 떠난 자리는 온통 축축했다. 오빠가 흘린 바닷물 같기도, 엄마가 흘린 눈물 같기도 한 물기를 닦다 보면 나까지 가라앉는 기분이 들었다. 우리 집의 통째로 물에 잠긴 것처럼 가슴이 답답했다. 하늘이 흐렸다. 오늘 밤엔 틀림없이 오빠가 올 거다. 3. 한밤중의 소리. 우라, 우라. 성희 목소리에 눈이 떠졌다. 아직 한밤중인지 방 안이 어두컴컴했다. 빗줄기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오빠 왔어? 아니, 저기. 성희가 창밖을 가리켰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공사장의 울타리가 보였다. 저기 지금 뭔가 이상해. 성희가 불길한 눈빛으로 울타리를 응시했다. 공사장은 조용하기만 했다. 땅이 불안해하고 있어. 틀림없이 무슨 일이 생긴 거야. 혹시 말이야, 아까 그 할머니 말대로 누군가 유물을 부수고 있는 게 아닐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그냥 알 수 있어. 너도 땅속에서 2000년쯤 있었다면 이 정도는 느꼈을 거야. 성희의 표정이 한층 더 어두워졌다. 나는 하품을 하며 다시 이불을 덮었었다. 지금 잠이 와? 나쁜 사람들이 소중한 유물을 부수고 있을지도 모른다니까. 나쁜 사람들 아니라 집 짓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야. 소중한 유물이 아니라 쓸데없는 그릇 몇 개 부수고 있겠지. 아무튼 난 몰라. 죽은 오빠와 반쯤 죽은 엄마 사이에서 지금도 아주 괴로웠다. 유물과 산 사람의 싸움 따위에 끼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너 진짜 치사하게 1억이야? 우리가 서로 도움 주고받을 사이는 아니잖아? 낮에 나 낮잠 잘 때 우리 집 그릇 깨부순 게 누구였더라? 좋아. 네가 내 부탁을 들어주면 나도 네가 원하는 걸 들어줄게. 넌 뭘 갖고 싶은데? 돈. 너 진짜? 왜? 돈이 뭐 어때서? 돈은 중요하다. 사람들은 모두 그걸 알면서도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우리 오빠처럼. 오빠는 늘 돈보다 가치가 중요하다고 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곳에서 일하고 싶어요. 과연 봉사활동이 취미인 사람 입에서 나올 법한 말이었다. 그 말에 난 콧방귀를 뀌었지만 동네 어른들은 한결같이 오빠를 칭찬했다. 그러면 엄마 아빠는 곁에서 흐뭇한 미소를 짓곤 했다. 넌 아직 어린애가 뭘 그렇게 돈하냐? 옛 성현들의 말씀에 자고로 공경에 빠진 사람을 도우라고. 성현 이야기까지 나온 걸 보면 성희는 돈이 없는 게 분명했다. 나는 씩씩거리는 성희의 말을 귓등으로 흘리며 중얼거렸다. 공경은 돈이 없는 게 제일 공경이겠다. 어제 저녁에 퇴근한 아빠에게 종이를 내밀었다. 아빠는 문화재청 언니가 준 종이를 한참이나 들여다봤다. 종이에 적힌 번호로 전화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했다. 그러나 끝끝내 아빤 고개를 저었다. 그 돈 받고는 못 나간다고 했다. 나는 잠깐 보험금을 떠올리기도 했다. 오빠가 죽고 나서 꽤 많은 보험금이 나왔다고 들었다. 하지만 아빠에게 오빠 보험금으로 이사하자고 말하진 않았다. 그건
아무도 못 쓰는 돈이었으니까. 돈 없지? 그럼 성현들이랑 같이 알아서 해결해. 잠깐만. 나는 성희를 무시하고 벽을 향해 돌아누웠다. 그러자 성희가 소리를 빽 질렀다. 그래, 나 돈 없어. 대신 돈이 될 만한 물건을 알고 있어. 돈 될 만한 물건? 그게 뭔데? 그런 게 있어. 살아있는 인간들은 절대로 못 찾을 보물상자. 그래서 도와줄 거야 말 거야. 그제야 난 침대에서 일어나 주섬주섬 비옷을 챙겼다. 그럼 어디 성현들의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볼까? 성희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입술을 삐죽거렸다. 서둘러, 땅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아. 얼른 신발을 신고 마당으로 나갔다. 빗줄기가 그리 굵지는 않았다. 안방 창문은 불이 꺼져 있었다. 최대한 소리나지 않게 대문을 열었다.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 나가. 성희는 보이지 않는 벽이라도 있는 것처럼 대문 앞 횡단보도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섰다. 나는 공사장 울타리를 돌아보며 침을 한번 꿀꺽 삼켰다. 기다리고 있어. 얼른 가서 보고 올게. 어둑어둑한 길엔 아무도 없었다. 비옷에 달린 모자를 뒤집어 쓰고 길을 건넜다. 공사장 울타리를 따라 얼마쯤 걸어가니 벽 한쪽에 작은 문이 보였다. 잠겨 있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문은 쉽게 열렸다.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는 글자는 무시했다. 성희의 예감이 사실이라면 어차피 안에 있는 사람들도 관계자는 아닐 테니까. 도굴꾼일까? 유물을 몰래 훔쳐가는 도굴꾼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보석이 박힌 유물들이 많이 없는 이유도 도굴꾼들이 죄다 훔쳐갔기 때문이라고. 설마 유물을 진짜로 부수고 있을까? 유물이 부서지든 말든 상관없다고 했으면서도 괜히 심장이 덜컥했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말이 갑자기 징그럽게 느껴졌다. 문을 밀자 어둠에 잠긴 거대한 공사장이 나타났다. 나는 공사장이 넓은 운동장 같은 곳인 줄 알았다. 그런데 막상 들어와 보니 거대한 구덩이에 가까웠다. 군데군데 켜진 작은 조명들이 넓은 구덩이를 띄엄띄엄 비추었다. 수십 대의 굴착기가 구덩이 안에서 잠들어 있었다. 유일하게 구덩이 중앙에 있는 굴착기 한 대만 불을 켜고 움직이고 있는 게 보였다. 빨리빨리 하자고. 그곳에서 인기척과 함께 말소리가 들렸다. 굴착기 불빛 아래로 서너 명의 그림자가 왔다 갔다 했다. 뭐 하고 있는 거지? 눈을 가늘게 뜨고 노려봤지만 사람들이 뭘 하는지 보이지 않았다. 오른쪽 울타리 쪽에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다. 좁게 난 계단이 가팔랐다. 나는 울타리에 매달린 작은 불빛에 의지해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다. 저쪽의 소리가 시끄러운 탓에 내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나온 항아리들은 이게 다지? 하나라도 남겨두면 안 돼. 항아리라는 말에 딸꾹질이 나올 것 같았다. 입을 꼭 막고 몸을 낮췄다. 발소리를 죽이며 가까이 다가갔다. 슬슬 내 그림자가 선명해질 때쯤 조금 떨어진 굴착기 뒤로 몸을 숨겼다. 그러곤 불빛을 향해 고개만 빼꼼 내밀었다. 네 사람이 곡괭이를 들고 무언가를 열심히 내리찍고 있었다. 나는 다시 한번 눈을 찡그렸다. 곡괭이 아래서 산산조각이 나고 있는 건 아무리 봐도 항아리들. 그러니까 유물 같았다. 유물이 나왔다는 게 알려지면 공사 모두 중단이야. 이깟 항아리들 다 파낼 때까지 돈만 날리는 거라고. 아, 누가 몰라. 빨리 부셔 담기나 해. 굴착기 기사가 신경질을 부리며 방금 막 퍼올린 흙더미를 바닥에 쏟았다.
흙 속에 이리저리 뒤섞인 항아리 조각들이 보였다. 간혹 입구만 조금 깨졌을 뿐 멀쩡해 보이는 항아리도 있었다. 곡괭이를 든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항아리를 산산조각냈다. 항아리가 깨지며 풀썩하는 소리를 냈다.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아니라 꼭 누군가가 쓰러지는 소리 같았다. 오늘 일은 절대로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됩니다. 유물 나왔다는 게 소문나면 조합원 여러분이나 저희 시공사나 좋을 것 없어요. 한 사람이 커다란 자루를 벌렸다. 나머지 사람들은 깨진 조각들을 자루에 빠르게 쓸어 담았다. 일부는 발로 차고 일부는 삽으로 밀면서 쓰레기차에 들어가는 쓰레기 봉투도 저것보단 더 조심스럽게 실리는데 심장이 방망이질했다. 성희가 걱정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다. 저 사람들은 이제 곧 일을 끝내고 자리를 정리할 것이다. 그러면 박물관으로 가야 할 항아리들이 모두 쓰레기장으로 가게 될지도 몰랐다. 난 얼른 뒤돌아서 계단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잠깐만, 저기서 발소리 들리지 않았어? 소란스럽던 웅성거림이 일시에 멈췄다. 나는 재빨리 곁에 있던 모래더미 위로 납작 엎드렸다. 굴착기 불빛이 순식간에 내 쪽을 비췄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심장이 달리는 말처럼 빠르게 뛰었다. 소장님, 제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불빛이 사라지고 육중한 발소리 하나가 다가왔다. 곡괭이를 질질 끌면서 오는지 쇠붙이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무서운 마음에 온몸이 벌벌 떨렸다. 잡히면 어떡하지? 난 아무것도 못 봤다고 할까? 내 말을 믿어줄까? 설마 나도 저 자루 안에 집어넣는 거 아니야? 다리에 불끈 힘이 솟았다. 내가 내려왔던 계단을 향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다. 좁은 계단을 기다시피 해서 올라갔다. 울타리까지 다 올라왔을 때쯤 뒤를 한번 돌아보았다. 다행히 따라오는 사람은 없었다. 멀리 네 사람이 다시 둥글게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난 멈추지 않고 달렸다. 공사장 문을 열고 나왔다. 길을 나는 듯이 달려 재빨리 우리 집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쾅 닫았다. 심장이 아직도 쉴 새 없이 쿵쾅거렸다. 뭐야? 무슨 일 있었어? 성희가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날아들었다. 턱끝에서 헐떡거리는 숨을 간신히 누르고 입을 열었다. 네 말이 맞았어. 뭐라고? 똑바로 좀 말해봐. 사람들이 유물을 부수고 있다고. 성희가 입술을 꼭 깨물었다. 움켜쥔 주먹이 벌벌 떨렸다. 나쁜 놈들, 이 천벌받을 놈들. 성희의 온몸이 부르르 떨렸다. 나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못 이기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풀썩. 항아리가 깨지던 기이한 소리가 귓가를 자꾸 맴돌았다. 성희가 내 팔을 잡아 끌었다. 빨리 어른들에게 알려. 누구라도 좋으니 얼른 가서 막아야지. 나는 불 꺼진 안방 창문을 곁눈질하다 고개를 저었다. 아빠 엄마에게 알리려면 내가 한밤중에 공사장에 다녀왔다는 걸 말해야 했다. 그건 안 돼. 왜? 이 밤중에 혼자 나갔다고 말하라고? 그랬다간 이제 아예 안방에서 같이 자야 할지도 모른다고. 그건 정말 끔찍했다. 엄마의 우울한 동굴에 끌려 들어가긴 싫었다. 어떻게든 엄마 아빠는 몰라야 한다. 그럼 신고해. 너 그 이상한 거 휴대폰 있잖아. 그걸로 아까 낮에 만났던 문화재청 누나한테 신고해. 나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그것도 안 돼. 또 왜?
내 번호가 남잖아. 나중에 나한테 어떻게 알았는지 물어볼 테고. 그럼 내가 몰래 공사장에 다녀왔다는 걸 어른들이 다 알게 될 거야. 그렇다고 이렇게 가만히 있기만 할 거야? 이제 성희는 거의 고함을 질러대고 있었다. 나도 같이 발을 동동 굴렀다. 나라고 왜 신고하고 싶지 않겠는가? 하지만 어디에 신고하든 내 번호가 남았다. 아, 어떡하지? 머리를 싸쥐었다. 엄마 아빠 모르게 내 번호를 남기지 않고 신고할 방법이. 있다! 재빨리 오빠 방으로 달려갔다. 역시나 내 예상대로였다. 엄마는 오빠가 쓰던 휴대폰을 아직도 충전해 두고 있었다. 나는 오빠 휴대폰을 열고 긴급전화 112를 눌렀다. 문화재청 번호는 긴급전화에 없었다. 그래도 괜찮았다. 어찌 되었든 나쁜 놈들은 모두 경찰서로 통하는 법이니까. 여보세요? 경찰서죠? 여기 풍납 골든아파트 공사장인데요. 이상한 사람들이 유물을 막 깨부수고 있어요. 최대한 빨리 와주세요. 할 말을 마치자마자 전화를 끊었다. 휴대폰도 꺼버렸다. 나와 성희는 창가에 붙어 앉아 초조하게 기다렸다. 잠시 후 경찰차 2대가 소리도 없이 공사장 앞에 섰다. 조용히 들어갔던 경찰관들은 몇 분 후 소란스럽게 다시 나왔다. 구덩이에서 봤던 수상한 사람들과 커다란 자루를 같이 끌고. 아, 다행이다. 나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성희는 입을 꼭 깨물었다. 눈물 한 방울 흐르지 않았지만 울고 있는 것 같았다. 첫 소식입니다. 풍납동 골든아파트 재개발 현장에서 몰래 유물을 없애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시공사 현장 소장과 아파트 조합원들로 다음 날 아침 뉴스에 못된 유물 파기범들의 소식이 전해졌다. 성희는 텔레비전 앞을 떠나질 못했다. 정작 텔레비전을 틀어둔 아빠는 뉴스 볼 여유도 없이 출근했다. 나는 수건을 챙겨 들고 오빠 방으로 들어갔다. 바닥에 떨어진 물기를 닦고 침대 위에 내팽개쳐 두었던 오빠 휴대폰을 다시 충전기에 꽂았다. 충전기에 연결된 휴대폰에서 진동이 울렸다. 나는 깜짝 놀라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어제 분명히 꺼두었는데. 휴대폰 액정에 밝게 불이 들어와 있었다.